나를 지성인처럼 보이게 하는 사기방송, 이성의 눈가리에서 하트 뿅뿅 나오게 하는 스멜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었다. 이때 하루키는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부상으로 받은 8만 유로를 동일본 대지진 의연금으로 기부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95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예언한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천공의 벌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후 하루키의 사회 참여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실린 에세이죠. 영혼의 오가는 길에서 생각부열도와 독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기고하며 영토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한중일 정치인들에게 경고하는 사이다를 선사했죠. 이런 사회참여적 모습은 일본 최고의 지성이자 문학가다운 면모였습니다. 1Q84가 출간되고 4년 뒤인 2013년 장편소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는 예약만 50만 부, 발매 6일 만에 100만 부를 돌파. 2013년 종합 베스트셀러 종합 2위를 기록하며 클래스는 살아있다. 하루키가 하루키했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24일 일본 열도는 뉴클리어 맞은 듯 발칵 뒤집히는데 난징 대학살 사건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것도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문학가 하루키에 의해서였기에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마디로 통수야! 그것도 신간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떡하니 기재됐죠. 이런 여기서 잠깐! 난징 대학살이란 1937년 중일 전쟁 때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저지른 대규모 학살 사건입니다. 문제의 발췌 부분입니다. 일본군이 항복한 병사와 시민 10만에서 40만 명을 죽였다. 일본군이 전투 끝에 난징 시내를 점거해 대량의 살인이 일어났다. 전투와 관련된 살인도 있었지만 전투가 끝난 뒤에 살인도 있었다. 일본군은 포로를 관리할 여유가 없어서 항복한 병사와 시민 대부분을 살해하고 말았다. 역사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시민이 죽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며 중국인 사망자가 10만에서 40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그간 일본은 역사 왜곡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걸 고스란히 까발린 것입니다. 아이 시원해라. 이 사건은 한국에서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양심 있는 지성인, 일본에서는 나라를 팔아 돈을 버는 매국노다. 저 따위 글을 쓴 작가의 수준을 알만하다라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사실 일본어에는 금기어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히로시마, 독도, 영토, 최근엔 원전까지. 말 못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일본 자국 내 서점에는 하루키의 책이 진열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매국노가 됐고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단장 죽이기는 한국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발매 전에만 30만 부를 인쇄했고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에 3배의 판매량, 1Q84 1권에 3.7배에 이르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과 수치를 경험한 하루키는 2020년 현재에도 일본은 가해자다 라는 소신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작가로서 영역의 삶 그 자체였는데 이는 젊었을 때 궤적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본 문학보다는 세계 문학에 관심을 기울였고 칸트 철학, 오페라, 클래식, 재즈, 올드팝, 특히 비틀즈를 동경하며 즐겼던 하루키의 사상은 아마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재밌는 건 90년대 하루키는 태폐주의로 분류되는 작가였다는 것입니다. 낯뜨거운 소설, 경박과 천박의 중심, 하물며 염세주의적 태도는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켰는데
이런 그가 현재 지성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하루키 스스로 신념의 변화도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1997년작 언더그라운드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는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용기 있는 발언이 지금의 하루키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하루키에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루키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난해함입니다. 하루키의 소설에서는 오컬트적 요소와 초현실적인 존재가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오컬트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면 이해는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독자들이 접했을 때 멍 때리는 정신이탈, 눈알 굴리기 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Q84와 기사단장 죽이기입니다. 이야기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현상들을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격렬한 은유이며 영혼의 깊은 부분에 있는 어두운 영역을 이해하려면 밝은 영역의 논리론 부족하다 라고 말했죠. 진심 어렵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숲은 하루키가 쓴 작품 중 유일하게 오컬트적 요소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현실주의 소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이 하루키가 쓴 작품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키 자신도 그저 단발성 시도에 가까웠던 캐주얼한 작품이 최고 히트작이라는 사실에 크게 부담스러웠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훗날 해외 인터뷰에서 밝힌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신의 초현실적인 글쓰기 취향을 평생 지켰다면 커리어는 컬트 작가에서 끝났을 것이다. 주류 작가로 진입한 이후 자신이 원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 전략에 의해 써낸 현실주의 플러스 연애소설이며 결국 자신이 예상한 대로 되었지만 성공한 정도가 너무 거대한 것이 불만이다 라는 말이죠. 이게 뭐야? 뭐 어쨌든 물론 명성을 얻은 후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한국엔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여측이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 어쨌든 앞으로도 하루키는 멋진 글과 독자들과 만나길 저는 기원합니다. 하루키여 영원하라! 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 사기 방송 스멜이었습니다.